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도현입니다. 얼마 전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 각 시도지사들의 공약 이행률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등급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부산시가 마치 전체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약간 불성사나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더 생긴 게 바로 매니페스토입니다. 늘 공약 선거를 얘기하지만 항상 인물에게 우리는 표를 던집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공약 선거인데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매니페스토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세 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배수환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김기홍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자문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일단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등급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에서 다 좋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약간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기 성적을 조금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은 저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든 다 갖고 있는 하나의 경향이라고 봅니다. 그게 꼭 부산시만의 경향은 아닐 텐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의도를 갖고 그런 성적을 어떻게 보면 부풀리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좀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게, 근데 재정 확보율 같은 것들은 사실 평가 항목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넣은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 에세이 등급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13개 시도 중에서 6개만 받았는데 부산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산이 또 특히 부산시가 약한 부분이 주민소통이 약했기 때문에 사실 에세이 등급을 못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예 숨겨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저는 의도를 갖고 그런 자기 성적을 부풀리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여론의 문매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PR이라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좀 과했다. 의도가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배 교수님. 네, 저는 간단하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제 조금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시민들을 유권자들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거를 앞두고 약간 부풀려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PR을 해가지고 조금 선거를 6.13 선거를 의식하는 그런 사전 포석의 활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대로.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이 성적을 부모님한테 알릴 때 좀 포장을 하듯이, 즉 다시 말해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국어 중에서 국어만 잘 봤는데 영어 수학이 낙제를 하더라도 국어만 잘 본 것을 표현하듯이요. 그 자치단체장들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좋은 점들 나온 것을 부각을 시키고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감추려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좀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역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약에 대한 평가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제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일정 정도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성과를 이렇게 냈다라고 알린 것부터가 유권자들을 의식한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을 위한 하나의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매니페스토의 관점에서 6.13 지방선거, 이번에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듣거든요. 과연 얼마만큼 매니페스토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없습니다. 그건 뭐 정치학 전반에 특히 선거나 정치 과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모두가 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결국 지방선거는 중앙선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항상 이 지금 현직에 있는 정권에 대한 어떤 중간 평가 이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치의 어떤 그런 큰 흐름에 저희들이 소용돌이처럼 지방 정치가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지방에 도백으로 누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중요성을 못 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정치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소용돌이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 것들이 중앙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어떤 정치의 속성 때문에 생겨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또 제도적으로도 문제 있는 게 지방선거라든지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시간적으로 무질서하게 연결이 돼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속성 그리고 예. 기간 뭐 이런 것들 그 시기별로 그렇죠. 너무 이렇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중요한 거는 이번 지방선거는 좀 다른 지방선거와는 꽤나 다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촛불 탄핵 정국을 거쳐가지고 정말 민주주의를 이제 국민 스스로 힘으로 되살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가 좀 색다른 이번엔 정말 중앙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어떤 시대적인 과제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대적인 과제에서 이제 지역까지 그 시대적인 과제를 어느 정도 그 수행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 예.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그 지금의 지방선거 자체가 좀 달라진 점은 이제 정치적 효용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내가 투표를 해도 뭐가 바뀌겠어에서부터 했지만 지금 이제 촛불 전국 이후에는 투표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유권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각인을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이 지방자치도 한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 지방자치에 대한 효용감도 그만큼 또 상승했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정치, 그러니까 우리의 투표 행위 자체가 회고적 투표라고 해서 과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오는 모든 정책과 공약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이제 수렴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역에 대한 가치와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은 유권자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지역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투표하려는 경향들도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의 지방선거에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의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과거하고 다르게 정치적 효용감의 크기가 달라졌었고 또 지방의 가치를 좀 더 느끼게 되면서부터 이번 지방선거는 좀 더 달라질 수가 있는데 더욱이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가 이게 공론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찌 됐든 간에 지방분권이 포함되어 있는 개헌이 이제 일정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것들이 정치 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방에 대한 문제를 더욱더 지역민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뭐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예. 예,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조차도 중앙에서 지금 다 제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배 교수님. 예, 두 분이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전 작년에 촛불 집회의 영향이 이번 선거에 아마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가장 큰 그렇습니까? 이유는 작년 가을 이후부터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한 반년간 많은 시민들,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본인 스스로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다 이제 봤다는 거죠. 네. 그 영향이 정치 의식으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치 의식이 예전과 같지 않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본 거죠. 예전에는 투표를 해도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우리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그들만의 리그다라고 얘기한 것들을 이제 내가 촛불을 들고 나서니까 얼마든지 우리 시스템을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저는 그래도 기존의 선거와는 다르게 의식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매니페스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정책이 부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지역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지방선거가 실종된 그런 선거가 아닌 이제 의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우리 후보 중에서 가장 좋은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뽑는 정책 선거로
변환되는 최초의 본격적인 그런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왜 말씀해 아니, 주시죠? 백 교수님 굉장히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또 우려스러운 게 사실 지방 분권 개헌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그게 같이 가는 그래서 국민 투표가 같이 이루어지는 선거라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투표율도 엄청 높을 거고 국민적 관심도 높을 거고 지방 선거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저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현재 뭐 저희들이 정치적인 역학구도상 볼 때는 지방 분권 개헌은 거의 뭐 6.1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투표율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오히려 그래서 지방선거가 또 다시 한번 정말 냉대받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도 꽤나 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인들 간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을 비롯한 예. 그런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꽤나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반대의 우려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의식은 깨어난 게 맞지만 하지만 지방 분권이라는 이 자체가 없어져서 지방 선거에 지방이 없어지는 거 자꾸 이게 쳇바퀴 돌듯이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슈가 없어서 과연 투표율까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매니페스토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예, 그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가 제안이 됐었을 때 이게 뭐야라고 했었는데 그 바뀐 부분도 많고 여전히 안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뀐 부분은 이제 공약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공약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들만의 리그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시혜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공약이었었다면 이제는 유권자들과 소통하면서 공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됐고 그렇게 해서 공약이 만들어지고요.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10대 공약이라고 해서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공약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전까지의 공약하고 차이점은 그 이전에는 모든 공약들이 다 중요했습니다. 뭐 국방이든 교육이든 경제든 일자리든 모든 문제가 다 중요했다면 지금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약을 어떤 후보가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약 가계부라는 게 등장을 해서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을 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편안하게 공약의 우선순위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 공약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변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앞서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중심의 선거가 아니라 정치 중심의 선거를 하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가치가 여전히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의 선거가 계속됨으로써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뭐 제도적인 부분들의 개선들도 좀 필요하고 유권자들의 의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대 공약을 딱 받을 때 이 사람이 교육, 뭐 문화, 경제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가치를 두느냐가 그 순서대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지금 처음에 이제 1997년에 영국에서 이렇게 매니페스토가 다시 등장을 했었을 때 예. 그때 공약을 발표했었던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10대 공약 발표를 했었는데 1순위 공약이 교육 공약이었고요. 2순위 공약이 교육 공약이었고요. 3순위 공약도 교육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약 자체의 중요성 자체가 영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통해서 노동당이 집권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그만큼의 절박성 있는 공약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백화점식 나열형 공약들이 일상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의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그나마 볼 수가 바뀐 있습니다.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근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영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사실 그런 그 공약의 어떤 우선순위들을 갖고 해서 토니 블레어가 이제 사실 보수당으로부터 정권을 이렇게 다시 찾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건 맞죠. 근데 영국의 어떤 정치적인 문화하고 저희들 정치 문화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영국은 사실 그렇게 해서 정책 공약집을 정당이 내놓으면 시민들이 그걸 몇 파운드 주고 삽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걸 판다면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 그런 완전히 좀 다른 정치 문화가 존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영국과 그냥 평면적으로만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런 어떤 진전들이 저는 있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단체장들이 과연 그 매니페스토에 의한 평가를 받는 거에 목숨을 거느냐. 이 부분하고 시민들이 사실 그 평가 점수를 반영해서 혹은 그 공약을 반영해서 투표를 하느냐.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정치학자들 안에서의 어떤 개량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입증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완벽한 상태로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제가 봤었을 때는 단계가 한 3단계 정도의 변화의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권자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반응할 정도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이 수용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1단계로 이제 정치인과 정당이 변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하는 관료들이 변화하는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1단계, 그러니까 정당과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단계까지는 일정 정도 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언론과 전문가들 그리고 관료들이 어떻게 변화하는 단계쯤에는 아직까지 그 중간 어느 쯤에 와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봤었을 때 유권자들이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단계까지 오기에는 아직까지 좀 멀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비롯해서 이런 그 지역사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변화하는데 기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배 교수님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매니페스토 선거, 정책 선거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좋은 공약을 내건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일종의 이제 절대 다수의 인간과 한 사람의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이런 게임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선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공약이 어떻게 보면 계약서인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소송 등 여러 가지 페널티 또는 혜택이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에서는 그런 것들이 또 선거라는 게 1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평균 4년 정도의 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많은 후보자, 특히 당선되고 난 뒤에 후보자들이 이렇게 실천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이제 지금까지 일으켰죠. 결국에는 이제 정책 선거가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이 되면 좋은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 특히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뭘 먹고 살 것인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을 보고 뽑게 되면 당연히 지역의 제왕이 될 수도 있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무능한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2년 전에 이렇게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다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이제 무한한 권력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부산시의 예를 들면 부산시의 1년 예산이 무려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는 예산을 선출직 공직자에게 4년을 맡긴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매니페스토의 운동의 역할을 지금 두 분께서도 논의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봄에 일어났던 부산시에 약간 부풀려서 발표했던 내용조차도 저는 그게 바로 이제 유권자를 무서워하고 6월에 선거를 이제 방어하고 기대하는 그래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이제는 저는 1단계 수준은 충분히 넘었지 않느냐. 이제는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고 유권자들만 더 의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정착될 가능성이 쉽게 되지 않겠습니다는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언론이나 전문가 관료가 아직까지는 이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게감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는데 저희도 보통은 이제 매니페스토보다는 인물 간의 어떤 이렇게 토론 이런 것들을 좀 즐겨서 보는데 실제로 그분들 말씀하실 때 뭐 과거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지 공약 이만큼 했습니다, 저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매니페스토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지, 한계가 무엇인지 이거를 뭐 잠깐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저는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시민들이 문제냐, 유권자들이 문제냐. 저는 우리나라 매니페스토 운동이 유권자들의 어떤 각성 수준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발상은 저는 조금 우리나라 매니페스토 운동의 처음 출발이 사실은 시민단체도 유권자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가 사실은 그 어떤 주도권을 쥐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치권에다가 각성을 요구한 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그 매니페스토 안내로 쑥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저는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왜 그들이 안 들어오는가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금 매니페스토 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 워낙 큰 어떤 틀이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구조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 정치도 사실은 보수 중심으로 딱 가 있죠. 그다음에 네. 지방 정치와 중앙 정치도 엄청난 그 불비례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들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로 여겨지는 그런 구조로 선거도 치러지고 모든 어떤 그 정치의 맥락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생활정치입니다. 생활정치면은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사실 내 삶의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정책을 보고 인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거대한 정치적인 구조,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선거제도나 정치제도, 정당제도의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근데 시민들이 그런 어떤 생활의 정치를 나설 수 있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사실 정당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에서도 정당을 만들 수 있게 정당법도 고쳐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선거제도도 소선거구제도로 다 독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가장 매니페스토 운동을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선거 대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국회의원 선거도 대선의 중간 선거고 지방선거도 대선의 중간 선거고 모든 게 그러니까 나라님 어떻게 하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아서 말이죠. 예, 제가 의원님. 이제 영국 선거제도를 가끔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영국이 선거 6개월 이전에 결정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을 6개월 이전에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보자 지명을 6개월 이전에 합니다. 그리고 공약을 발표를 하는데 공약도 6개월 이전에 매니페스토, 그러니까 정책 공약 지배 형태로 발표를 하고 문서의 형태로 발표를 하되 개별 의원들한테는 공약을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 선거구를 6개월 이전에 획정을 해줘야지 어떤 정책을 짤 건지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자를 6개월 이전에 지명을 하게 됐었을 때는 결국에는 3단계의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단계로는 정당이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2단계는 언론과 시민사회가 검증을 해서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선택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컨텐츠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가 6개월 동안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당이 지역민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 지명했으니까 알아서 찍어라. 특히나 이제 정치적인 편향성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정당이 이제 지명한 후보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검증의 과정이 생략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공약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일이 투표면 오늘까지 공약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성 자체를 물을 수가 없는 구조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적 과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 또 지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달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국회 중앙정부와 정치 권력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개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노력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들은 맞는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이제 유권자들에 대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의 공약 이행률은 30%대를 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좀 편차는 좀 있긴 한데 30에서 50% 정도의 공약 이행률을 상대적으로 높은 공약 이행률을 갖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유는즉슨 이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거대 담론의 공약을 제시를 하고 또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에는 공약 이행률 자체가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유권자들을 좀 의식하면서 공약 이행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부산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 공약을 과대 포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부분부터 바꿔나가게 된다면 공약이라는 것들이 우리 선거에서 유권자들한테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선보다 뭐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지방선거가 확실히 매니페스토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선거가 많기 때문에. 뭐 박 교수님 뭐 추가적으로 이 한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일천하다는 거죠. 영국 같으면 매니페스토 운동 얘기가 나온 게 길게 보면 무려 17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짧게는 1930년대니까 한 80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저희는 2000년 초반대에 시작했으니까 불과 한 5년도 채 안 되는 매니페스토에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정치권의 책임이 일단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검증 과정이 영국 같으면 반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는 뭐 이렇게 실제로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든지 또 언론 기관에서 하는 평가를 보게 되면 모니터링 기간이 보통 뭐 한 두세 달 정도밖에 불과합니다. 예. 제대로 된 평가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일단 세 단계의 검증 기관이 있습니다. 여당 스스로가 일단 자기들의 공약을 평가를 하고요. 또 야당이 또 평가를 또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에 이제 유권자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 NGO, NPO가 아주 구체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충분히 공약 검증이 가능한 정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문제는 사전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요 언론 기관에서 한 선거일 한 2, 3개월 정도 앞두고 이제 급조된 모니터링 평가단이 발표하고 문제는 이제 4년 공직생활 하는 동안에 2년 동안에 중간평가라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후평가가 전혀 중간평가와 사후평가가 거의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는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뽑은 후보자가 4년 동안 얼마나 어떤 공약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일반 유권자들이 사실은 쉽게 알지 못하는 그런 구도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지금까지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얘기가 들리는데 5년 단임제 평가를 꼭 그 다음 정권에서 하는 건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약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공약 말고 뭐 다른 개인적인 뭐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는 이런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면 뭐 차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우리가 매니페스토를 하는데 근데 그 임기 끝나고 안 하고 뭐 먼저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임기 말 정도에 자기가 정리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하든 가지 중요한 것은 그 평가 자체의 어떤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저도 뭐 지방에서도 다른 사소한 종류의 언론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부산시에 또 선관위가 하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매니페스토 평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평가 오면 일주 만에 다 합니다. 두세 달 안 걸립니다. 그렇게밖에 또 시간도 안 주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저는 그걸 또 내놓으면서도 좀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과연 이게 얼마만큼 그 공약을 평가해달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나의 네. 평가를 얼마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아마 그 평가의 진중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후보들에게 후보나 정당에게 가는 무게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어떻게 거기에다가 무게감을 실을 건가. 결국은 이게 징벌이라든지 포상도 중요하지만 징벌 체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징벌 체제를 좀 공식화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꽤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문제는 그렇게 평가를 잘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이 안 보면 끝나는 거죠. 문제는 국민들이 그걸 자기가 선거에 나설 때 투표할 때 하나의 어떤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다양한 채널의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좀 공식화되고 또 매니페스토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뭐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징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네. 공약 자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이걸 징벌적으로 뭐 처리한다. 징벌이라고 하는 게 근데 네. 저희들이 뭐 수감하거나 가두거나 어떤 네. 물리적인 제재를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죠. 적어도 그분의 정치적인 어떤 경력이나 이런데 상당한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오케이. 그런 정도의 좀 신뢰성 있는 징벌 이런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 네네. 있지 그리고 않을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평가의 대상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님 네. 내지는 도지사, 뭐 군수 뭐 이렇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가가 귀결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매니페스토의 주체는 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이 예. 책임을 지고 이런 문제들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정당에서 같은 정당에서 다른 공약을 발표를 합니다. 지역에서 보면 왕왕 있는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개의 구가 있는데 이 이해 충돌이 되는 지역의 공약들이 발생을 하면 같은 당에서 다른 공약이 나오고 그거에서 당선이 됐었을 때는 분명히 한쪽은 지키지 못하는 상태의 공약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정당이 자기 일관된 자기 입장을 가지고 공약을 만들지 않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제 매니페스토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인물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적어도 그 정당이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정책 선거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도 근데 워낙 많이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당이 다 책임을 물려야 되는 건지, 왜냐면 계속 떨어져 나오고 그렇죠. 이 합집사라니까 선거 이게 끝나고 해체해버리면 그렇죠. 뭐 책임을 그 묻기도 다음 어렵죠. 정당에게 참 묻기가 쉽지 않은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 현실을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당장 개헌 얘기도 나오는데 뭐 정부의 개헌안, 뭐 눈여겨볼 만한 것들, 아니면 야당의 개헌안 눈여겨볼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아무래도 부산 지역에 살고 있고 네. 지방에 깃들어 살다 보니까 제일 관심이 가게 되는 부분이 중앙의 정치 권력 구조가 어떻게 가느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없는 부분이고. 저는 오히려 지방 분권이 어떻게 강화되느냐, 저 권력을 대통령과 뭐 총리가 국회가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역적으로 봅니다.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도 사실 중앙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떼서 지방으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 분권의 개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안을 내놨을 때도 정부안도 상당히 좀 덜 갔다 이런 느낌이 좀 미흡하다? 있었어요. 예. 제도적으로 뭐 근데 양원제 같은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뭐 다양한 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 지방 재정에 관해서도 좀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지금 116석의 의석을 가진 정말 공당 중에 공당이죠. 한때는 또 10년간 정말 정부를 책임졌던 그런 공당이 내놓은 지방 분권에 대한 어떤 개헌안, 물론 그것도 완벽한 형태로 내놓지 않고 10쪽 정도의 뭐 그런 뭐 써머리 형태로 내놨지만은 그 부분 보고 저는 굉장히 좀 사실 슬펐어요. 그리고 그 정당을 지금 저희들은 사실 30년간 우리 지역에서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당이 정말 지방 분권에 대한 생각들이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이게 근데 보수와 진보의 이념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이 지방분권의 개헌 문제만큼은 그런 보수 진보의 이념 차이를 벗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 가릴 것 없이 좀 정말 지방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지방분권만큼은 뭐 권력 구조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좀 일치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게 국민투표가 언제 실시되든 간에 저는 그런 좀 바람을 가지고 예. 있습니다. 뭐 박 교수님도 뭐 특별하게 저는 뭐 다른 의견은 없고요. 네. 아마 쉽게 지방분권,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저는 내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 얘기는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차치하고 지나가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 6.13 선거에 지금 한반도 주변의 지금 변화가 오히려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당장의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발표됐던데 한러 정상회담까지 이제 뭐 연결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더더욱 지방분권, 지방자치 문제는 더 저희가 이렇게 쉽게 언론이든 이렇게 회자되는 걸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워낙 큰 이슈들이 이렇게 중앙정치가 아마 지방자치를 이렇게 희석시키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지금 드는 형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분명히 중요하고 남북 정상회담 당연히 중요한데 그걸로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공약을 만들고 그걸로 이게 앞으로 지방선거를 잘할 것이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이죠. 마치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의 이슈가 지역의 이슈를 삼켜버리는 지방선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역의 이슈를 중심적으로 부각하기에는 지역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산의 자율성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광역지자체도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지자체가 예산 시즌만 되면 서울만 바라보고 서울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내려보내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서 지자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혁신 역량은 떨어지고 중앙에 예속돼 있는 것을 일상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정치 혁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건 결국에 지역의 혁신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분권화를 어떻게 시켜낼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여야 어느 정당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지방재정의 이양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권한에 대한 이양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당장의 지방자치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재원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노력들, 예를 들어서 교부세 법정률을 지금 19.24%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높여서 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또 이제 이 재정의 낭비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들을 여전히 지금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담론에만 좀 집착이 있지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언론과 시민사회 또 이제 관료들까지 모두 다 이제 중앙을 바라보는 구조에는 익숙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취약한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문제는 이제 사실 지방선거는 정책 중심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먹거리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선거고 그런 인물을 뽑고 뭐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을 뽑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저는 지금 현재 적어도 양당,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거대 양당은 그런 종류의 지방선거를 허용할 정당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다. 왜냐하면 결국은 강대강으로 붙는 게 자기들의 선거 구도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네. 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에서 정말 가져야 되는 매니페스토라든지 이런 것들의 중요성들이 저는 조금 더 떨어지고 더 좀 폄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안타깝다. 오히려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양당제, 예. 그 양당제의 기득권 때문에 오히려 더 지방 분권이 멀어진 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뭐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는 참 각각 다 제각각 다른 것 같아요. 예, 해법이. 자, 그래서 한 가지 뭐 여담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시 사례가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뭐 어떤 매니페스토라는 것과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뭐 국영수가 있는데 국어 잘했다고 그래서 국어 잘했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홍보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살짝이. 이제 제도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유권자들의 관심에 대한 부분이 또 함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후 평가 자체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약의 사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일찍 공약을 제출하는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통령 공약도 뭐 선거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공약을 제시를 하고 공약 가격을 그때 제출을 하게 되면 공약 검증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정치인들은 자기의 당락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당락에 연관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엮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발표를 했었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인지를 그러니까 책임 공약제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었을 때는 그만큼 공약에 대한 책임성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지 않았었을 때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페널티를 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형태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유권자들의 측면을 놓고 봤었을 때 유권자들이 일상적으로 시정이나 국정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약평가 배심원제를 운영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돼 있지만 기초지자체까지 활성화되게 된다면 유권자들이 자기 생활 속에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됐는지를 느낄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익적인 입장 속에서 평가를 하는 것들이 제도화되게 된다면 일정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약 평가 배심원제요? 예, 예. 그러면 뭐 특정 분들한테 뭐 신청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 속에서는 지금 전국에 한 10개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연령별, 지역별, 성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약 50여 명 정도의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배심원들을 뽑아서요. 그 공약을 평가를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도 뭐 상도 많이 받고 배심원제도 하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배심원들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표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객관적일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의문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당한 뭐 법정기구화된 어떤 저는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직선거법에서 지금 엄격하게 사실 후보자들 줄 세우고 평가하는 거 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느슨하게 해줘서 사실 방송에서도 이게 점수 못 내놓습니다. 예. 뭐 점수 내서 순위 매기면 안 되게 돼 있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좀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그런 제도들과 매치가 돼서 공식적으로 신뢰성 있는 기관이 정말 근데 뭐 매니페스토 추진본부가 그런 그 공식 기구가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런 공식 기구들이 좀 신뢰성 있는 정보들을 주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제도화해 나가야 우리는 문제는 유권자의 문제보다도 저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사실 그 매니페스토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영국과 일본은 각각 후보자 정당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좀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좀 더 각성을 추구하고 징벌까지를 포함한 것들을 요구하는 강력한 제도와 저는 이게 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낙천 낙선운동 이런 것들은 아주 낮은 상태, 낮은 수준의 서열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다 너무 보니까 민감하죠, 지금. 아예 서열화는 뭐 거의 요원하다고 봐야겠죠. 부산시에서도 지난번에 이렇게 공정선거 배심원제와 비슷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객관성 담보가 제일 큰 문제겠죠.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라든지 그런 걸 객관적으로 담론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조차도 재정적으로 사실은 독립돼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 시민이나 유권자들이 얼마나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신뢰하고 또 유권자들이 그걸 믿어줄 것이냐. 그리고 그 차 교수님께서 징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특히 징벌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거의 뭐 지금 우리 이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선거 결과로조차도 이렇게 대변되지 않을 정도인데 징벌까지 간다는 거는 예. 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표를 주는 사람은 유권자니까 지금 시청하고 있는 모든 유권자분들에게 이러한 후보는 뽑지 마십시오. 내지는 이러이러한 공약은 좀 조심하십시오. 이런 주의사항을 좀 알려주시면 훨씬 더 6.13 지방선거 임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부터 발언 기회를 좀 드릴까요?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장밋빛 공약을 제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는데 그 역대 이래로 장밋빛 공약을 제시 안 한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는 크게 번도 없었다고 없었죠. 봅니다. 즉 거대 담론에 우리는 좀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그 투표를 하는 경향도 좀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 유권자들이 가져야 될 이식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공약은 그 정치인이 지역민들의 이렇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그 공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혜택의 주체도 유권자지만 거기에 부담의 주체도 유권자라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선거가 바뀔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연결고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거를 바뀌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큰 공약을 하는 후보자일수록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선거 자체가 정책 중심의 선거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약을 할수록 내 주머니가 더 많이 털려야 된다. 이렇게 좀 냉철하게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이세요? 예.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정치학을 이제 전공하고 정치학의 투표 행태에 관한 이제 이론 중에 하나가 정말 장밋빛 그 청사진을 보고 투표하냐 아니면 정말 흘러간 과거를 보고 투표하냐 이게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로 나누어서 지금 굉장히 학문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어 왔는데 대체적으로 내려진 길로는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은 흘러간 과거보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좋아한다는 게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은 흘러간 과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라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적어도 우리 유권자들이 정말 촛불과 탄핵 정국을 경랑을 거쳐온 선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정말 이번 한 번만큼은 우리의 경향이 비록 장밋빛 청산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고 그래서 정말 누가 지방 분권을 반대하고 있고 누가 지방 자치에 정말 폐해를 주고 우리 생활 정치에 폐해를 주고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정당이고 후보자인가 이 부분을 저는 명쾌하게 저는 큰 판을 보더라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좀 해안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저는 행사하는 유권자가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지방민주주의에도 뭐 아주 늦지만 조금씩 진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거 때는 참 무슨 일이 많이 터져요. 국가적인 이슈가 참 많이 터집니다.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지금 당장 우리 후보들 그리고 몇몇 후보들이 어떤 흠결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쭉 돌아봐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네요. 예. 이번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전국 시도지사의 평균 공약 개수가 133개입니다. 근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2배라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287개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약 290여 개 정도 된다 그러면 공약 한 개당 1분씩 평가를 하더라도 무려 5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다복동이든 아이맘이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폈었는데요. 가장 많이 한 것들 중 보이는 시민 배심원단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공약 이행 및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고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통한 공약 자문평가단 또는 매니페스토 로컬 평가단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한 거지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많이 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는 당장 내용들이죠. 시민들이 나랑 소통했는가?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말씀이시죠? 이 관계된 분들은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민 소통은 그렇게 에세이 등급을 못 받으시는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그런 평가가 진정한 평가가 되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평가를 받을 때 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평가단을 위한 평가를 위해서 노력했다. 좀 씁쓸하긴 한데요. 뭐 본인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을 좀 지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해외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를 뭐 영국만 얘기해 주셨는데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뭐 영국만 그렇게 매니페스토가 유행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 사실은 매니페스토가 도입된 건 2002년 일본 로컬 매니페스토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치 구조상 사실은 중앙 정치는 거의 바뀌지 않는 구조인데요. 지역이 혁신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찾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가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했던 지역이었었는데 이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경찰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경찰관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을 달성을 시키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기에는 중앙정부가 과도한 제약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같은 경우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의 특징들은 보면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유연성을 발휘를 하고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실현 가능성을 높인 공약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매니페스토가 2002년부터 일본 사회에 전역으로 퍼질 수 있었고 그것에 이제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부터 이제 매니페스토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렇듯 이제 그 전 세계 선거 경향이라는 게 지역민들하고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하는 후보자들이 당선이 되는 구조 속에서 성공을 했었는데요. 이런 사례를 우리들도 좀 빨리 본받아서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사실 그 되게 200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중의원 선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후보자 중심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중앙 정치의 정당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받쳐줍니다. 그게 뭐냐면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해서 간노토 그 민주당 총리도 그런 부분에 매니페스토 정신을 사실 받아가지고 중앙 정치에서 그거를 백업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거제도의 어떤 개혁들을 해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매니페스토를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큰 틀, 국가적인 큰 틀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정치제도 전반의 어떤 개혁,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게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는가. 근데 얼핏 들으면 지금 생각을 영국하고 합니다. 일본 사례이기 때문에 내각제를 그렇죠. 해야지 이게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갑자기 그렇지.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또 뭐 아주 제가 볼 땐 법적으로 그 연방법 안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표현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죠. 내각제보다는 예. 지방분권이 좀 활성화된 곳이 그렇죠. 지방분권이 활성화된 곳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각이 좀 많이 지나서 마무리 발언 기회를 좀 청하겠습니다. 일단 김 의원님부터 오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브로들이라는 역사학자가 했던 표현 중에 자연의 비약이 없듯이 역사에도 비약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거에 있어서도 비약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지만 압축된 시간에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다 보니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분권화되고 매니페스토 중심의 정책 선거를 실현하게 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좀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배 교수님. 예, 저희는 짧은 지방자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의 기대는 정말 자묵합니다. 그동안에 선거만 있었지 정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는 정말 유권자들이 우리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이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의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는 정책 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차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저희들이 사실 2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촛불 탄핵 정국의 어떤 경향들을 겪어오면서 국민들이 되게 마음 아픈 부분도 있었고 또 뿌듯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촛불 탄핵의 어떤 시대 정신이 주는 의미는 사실 적폐청산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에 쌓여 있는 굉장히 많은 적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소시키고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촛불 탄핵 정국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이번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그런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촛불 탄핵 정국을 거쳐오면서 바랐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선거로서의 지방선거. 이걸 정말 어떻게 지방에서 실현할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는 현명한 유권자들이 되어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쭉 들으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것도 비전이란 것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공약을 실천했던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게 한꺼번에 사라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못지않게 공약의 진실성 그리고 공약의 평가 이것에도 꼭 귀 기울이는 6.13 지방선거 투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